안녕하십니까? 원탑 손해사정 전문학원 신체손해사정사 의학이론 강사 전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학이론의 개념을 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의학이론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신 분들이 2차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처음을 시작하는데 의학이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보험의 시작은 베니스의 해상무역에서 해상교역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위험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대화재, 1666년에 런던 대화재 이후에 화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험이 시작하고 현재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험이 있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차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차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들이 있고요. 화재의 위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생기는 화재의 위험. 자기의 재산도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도 손해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배상의 책임이 생기는 그런 위험. 그리고 살면서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 있죠. 살다가 간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위험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자기가 저금을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저금한 돈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러기에는 자기 경제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게 보험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 보험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되는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기 몸에 손해를 입는 자기 신체 사고라든지 자손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 상해. 자기의 사고 위험이고요. 그리고 자차. 자기 차가 손해를 입는 거죠. 단독 사고일 때 있을 수 있고요. 대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생기는 배상 책임. 그리고 대물, 다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 같은 것들, 다른 물건을 다치게 했을 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 이 중에서 자손, 자상, 대인은 사람에 대한 거죠. 이게 신체 손해사정입니다. 나머지 자차나 대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사정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인 배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인 배상의 기본은 자동차 사고의 대인 배상의 기본은 과실, 장애, 소득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신체 손해사정사 특히 의학 이론에서 다룰 부분은 장애 부분이 되겠죠. 장애라는 것은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를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어떤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장애를 알려면 일단 진단을 알아야 됩니다. 진단을 알려면 사람 몸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손보상이라고 있어요. 치료비를 보상하는데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치료 과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라는 것은 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신체 손해사정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을 구분해 보면은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민영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이 여기에 속하고요.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보험이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데 손해보험 중에서 자동차 사고,
자동차에 책임보험이 있어요. 이 부분은 민영보험이지만 일정 부분이 사회보험의 형태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재산보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산보험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면 일단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같은 것들이 손해보험에 해당되고요.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 그리고 이 재산보험은 손해보험에서도 해당될 수 있고 생명보험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어떤 교집합 부분이 되는데요. 상해, 질병,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이 되죠. 그리고 질병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은 손해보험 회사나 생명보험 회사에서 둘 다 만들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름으로 재산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1978년에 최초로 손해사정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일종은 화재보험이나 특종, 일상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관장하는 것이 일종이 되겠고요. 2종은 해상과 항공에 대한 보험입니다. 3종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거고요.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을 나누어서 자격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4종은 생명, 간병, 재산보험의 손해사정사가 4종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2014년에 37회차에서 손해사정사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1종의 일배책을 제외한 화재 특종과 2종의 해상 항공을 묶어서 재물 손해사정사라는 제도로 통합을 했고요. 1종의 일상배상 책임보험과 3종의 대인 그리고 4종 보험을 합해서 신체 손해사정사라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종 대물은 차량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손해사정사 제도가 생겼고요. 그 이전에 시험을 보면은 의학이론은 1차에 객관식으로 40문항의 시험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주관식으로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종 대인에서 2문항, 4종에서 2개 문항이며 4개의 문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4종은 상해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있는 2개 중에 하나가 4종에서 출제가 돼서 한 해에 3개 정도의 의학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요. 그러다가 2014년에 손해사정사 제도가 바뀌면서 의학이론 시험 자체가 2차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주관식에 1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오던 시험 중에서 2차 주관식에 나왔던 3개 또는 4개의 문항과 2014년부터 시작된 주관식 10개 문항, 이것들을 기출로 봐야 되는데 사실 아주 예전의 자료는 어디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05년도부터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05년도부터의 주관식 2차 문제는 제 교재에는 다 삽입을 했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처음에 환자를 봤을 때 이러한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진단서 내용을 보면은 물론 위에 발급하는 기관이라든지 발급번호, 환자의 이름,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요. 주민번호까지 기재가 되고요. 질병명은 임상적 추정이나 최종 진단 이런 것들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측두골에 골절이 있어요. 골절은 개방성인지 폐쇄성인지 구분해서 폐쇄성이면 폐쇄성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두정골에 골절이 있습니다. 열린 두 개의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이다. 열린 두 개의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열린 두 개의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의 출혈. NOS는 특별히 정의하기 어려운 이라는 뜻이고요. 제2경추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 개의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수정.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측두골과 두정골이 어디에 있는 뼈인지, 그리고 이런 출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2경추는 어떤
척추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질병명에서 보면 질병 코드가 있어요. 한국 표준 질병 분류 번호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에서 사인을 규명할 때에 또 같이 들어가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S로 시작하죠. S는 외상일 때 주로 S로 시작을 합니다. S02180, S0200 이런 식의 질병 분류 코드도 기록이 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진단서에는 발병 연월이 있어요. 20년 10월 14일에 발병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 기간이 있습니다. 상기 병명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12주간 안전 가려를 요한다. 단 신경외과에 하나면 이 사람이 다른 과에도 또 진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추후 검사 및 변동 상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크게 수술 같은 걸 했을 때는 수술 일자와 수술 내용도 적어줍니다. 2020년 10월 14일에 개도술과 병막외 혈종 제거 수술을 했다. 그럼 이 진단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를 다쳤구나라는 게 머리에 딱 스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두개골 골절이 있고 출혈이 있고 여기에 수술을 했고 2번 경추에 골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머리에 딱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를 같이 할 거고요. 진단서가 아까처럼 한글로 적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영어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S37, 외상성 거미 및 출혈, 골반 부분의 골절, 아나 관골 골절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또 영어로 자이고마틱 오비탈 프랙처.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어를 다 알기는 어려운데 2022년 시험에 영어를 해석하라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영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글로 적어라 라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약어랑. 그래서 원래 교재에는 제일 뒤쪽에 좀 나올 법한 의학 용어도 같이 삽입을 했고요. 자, 제 신체 손의 사장사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인간의 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이 세포인데요.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37조.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제가 37조를 1초에 하나씩 세면 얼마까지 세면 37조가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만 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런 무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 중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이 조직을 이룹니다. 티슈.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 아니면 피부 조직. 피부 중에서도 피하층, 뭐 이렇게 지방 조직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루게 되고요.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이룹니다. 이 그림은 위의 그림인데요. 위 바깥쪽에 점막 조직이 장막 조직이 있고요. 안쪽에 근육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안쪽에는 또 다른 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라는 기관을 형성을 하는데 이 위는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을 이렇게 죽처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위산을 분비해서 그 음식물 안에 있는 독성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을 죽처럼 만들어서 다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 위처럼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통이 됩니다. 이 그림은 소화기 계통의 그림인데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소화기 계통입니다. 구강,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리고 여기에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이라든지 간, 담낭 같은 것들이 모두 합쳐서 하나의 계통을 이룹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최소한 11개 정도의 계통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계통을. 소화기 계통, 또 근육계통입니다. 보통은 근육과 골격을 합해서 근골격계라고 부르고요. 피부계통, 그리고 면역계통, 또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통, 신경계통,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계통이 있고요. 호흡기 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분비하는 비뇨기 계통이 있고요. 이 모든 우리 몸에 혈액을 순환하게 하는
순환 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계통별로 우리가 어떤 데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일단 피부 계통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균들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를 생각해 보면 코 점막이 있고 거기에 손모가 있죠.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많이 모이면 콧물로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를 생각해 보면 머리 헤어가 있죠. 네, 머리카락이 외부의 충격을 뇌를 보호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피부 계통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의 바깥 외부와 사람 몸을 구분하는 가장 최초의 그리고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 계통이 되겠습니다. 피부 계통에서 있을 수 있는 상해는 주로 화상, 그리고 개방성 골절일 때 피부가 있는데 피부 손상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공부하진 않겠고요. 교재에서는 화상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올 수 있는 질병은 피부암, 모든 계통에서 질병에서 암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균, 보통 무좀이라고 부르죠. 진균 감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화기 계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소화에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처럼 광합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음식물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하고 여기에서 영양을 받아서 에너지화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화라고 부릅니다. 이 소화기 계통에서 일단 식도에서부터 보면 식도에 있는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식도에 있는 편평상피가 원주상피로 변하는 발해식도라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소화기 계통에서는 거의 질병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 십이지장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길이가 한 6에서 7m 정도, 우리 몸 길이보다 정말 더 길거든요. 소장은 외상에서 좀 소장 파열이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끝에 대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충수돌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맹장이라고 부르죠. 충수돌기염도 흔히 볼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대장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상행결장, 가로로 가는 것을 횡횡결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행결장이라고 부르고요. 구불결장 또는 S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고 끝에 항문이 있어요. 이 대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은 크론병이라고 해서 소화기 모든 점막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을 크론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 생기는 궤양성 대장염이 있을 수 있고요. 개실이라고 해서 대장의 점막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개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용종도 있을 수 있고요. 개실의 반대입니다. 용종은. 그리고 항문 쪽에서는 치핵, 치질이라고 부르죠. 치핵이 생길 수 있겠고, 간에서는 간염, 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남았을 때 간의 지방으로 축적돼서 지방이 많이 생기는 지방간, 또 간 세포 자체가 이제 힐링이 됐다가 다시 손상됐다가 힐링되고 다시 손상되고 이런 과정에서 섬유처럼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경변 또는 간경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여기 담낭이라는 주머니에 저장돼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담즙을 배출을 하는데 이 담낭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담석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낭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인데 췌장에서 췌장의 염증이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고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은 1형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화기계에는 각 부위마다 다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식도암, 위암, 십이지장암, 그리고 대장암.
간, 담낭암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췌장암까지 다 생길 수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췌장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잘 보기가 힘들어서 췌장암은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통을 보겠는데요. 두개골을 근골격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의심스럽지만 일단 뼈 이름을 보기 위해서 여기 같이 여기다 넣어서 보겠습니다. 머리를 형성하는 두개골은 뇌를 싸는 뇌 두개골이 있고요. 얼굴을 형성하는 안면 두개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안에 정말 조그만한 돌이 있거든요. 이소골이라고 부르는 돌이 있습니다. 이소골이라고 부르는 뼈가 있고요. 그리고 척추는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고요. 천추와 미추는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이건 성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흉곽이라고 해서 심장과 폐를 싸고 있는 곽이 있거든요. 이 흉곽 안에는 흉곽은 흉골, 앞쪽에 흉골이 있고요. 늑골이 양쪽에 12개씩 해서 24개. 쇄골, 이렇게 빗장뼈, 앞쪽에 있는 뼈입니다. 견갑골, 뒤쪽에 날개처럼 있는 날개뼈라고 어떤 어깨뼈라고 부르는데요. 견갑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를 이루는 뼈는 우리가 그냥 상지를 딱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많겠나 하나, 여기 뼈가 2개 있거든요. 근데 양쪽에 합쳐서 60개의 뼈가 있어요. 상완골이 각각 하나씩 있고요. 요골이 전완부에 있는 뼈, 요골이 하나씩 있고 척골이 또 하나씩 있고요. 수근골이라고 해서 손목을 형성하는 뼈가 16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8개씩 있고요. 중수골은 여기 중간에 손바닥을 형성하는 뼈인데 각각 5개씩 있고요. 수지골은 엄지손가락은 2개, 나머지 손가락은 3개씩의 수지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를 형성하는 뼈가 60개가 되겠고요. 광골은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 골반을 형성하는 뼈가 양쪽에 하나씩 해서 광골 또는 무명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있고요. 대퇴골이 하나씩 있고 앞쪽에 쓸개골이 있고요. 경골, 비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족궁골은 수궁골처럼 발목을 형성하는 뼈인데 족궁골은 수궁골보다 하나씩 더 적어요. 그래서 14개고요. 중족골은 10개, 족지골도 수지골과 같이 28개 해서 하지를 형성하는 뼈 62개. 이렇게 모두 합치면 성인에서 206개의 뼈가 존재합니다. 이 뼈 이름을 다 알아야 되겠냐?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022년에 안면 두개골과 뇌 두개골의 영어 이름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불행히도 영어 이름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근골격계에 있을 수 있는 상해를 보면은 일단 모든 뼈에는 골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을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은 운동을 하기 위한 거죠. 이 관절이 어긋나는 것을 탈구라고 합니다. 탈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근육들, 또 근육이 뼈에 붙으려면 건이라는 형태로 붙어야 돼요. 이 근육이나 건의 파열이 상해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만났을 때 그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이런 부분을 볼 것이고요. 질병에서는 골의 종양, 암이죠. 골 또는 악성 또는 양성 종양에 있을 수 있고요. 근이나 건에 염증이 있습니다. 관절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고요. 척추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척추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체라고 하는데요.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판 해서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으로도 올 수 있고요.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근골격계에서 조혈 기능, 골수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이것을 조혈이라고 합니다. 골수에서 만드는 피를 보면 혈액 줄기세포에서 림프계 줄기세포와 골수계 줄기세포로 나뉘고요. 림프계 줄기세포는 림프아구에서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 같은 림프세포를 만듭니다. 골수계 줄기세포에서는 골수아구에서 단핵구, 호영기구, 호상구, 호중구, 이건 다 백혈구입니다.
그리고 혈소판도 형성을 하고요. 붉은색의 적혈구도 만듭니다. 이렇게 골수에서 조혈 기능을 합니다. 이 조혈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적혈구가 감소되면 빈혈이 옵니다. 적혈구가 너무 증가되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싶지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혈구가 너무 많으면 혈액이 너무 농축돼서 끈적끈적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질병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농축이 있을 수 있고요. 혈소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출혈이 생깁니다. 혈소판의 기능은 지혈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소판이 모자라면 출혈, 혈소판이 너무 많으면 과응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막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백혈구가 감소되면 면역 저하가 생깁니다. 또 백혈구가 너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증가했을 때 백혈구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능이 떨어지는 백혈구, 기능을 할 수 없는 백혈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백혈병, 혈액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오는 외부에 어떤 항원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균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싸우거든요. 그것을 면역계라고 부릅니다. 면역세포에 의해서 하는데 대체로 백혈구라든지 아까 위에서 말한 림프구가 면역 기능을 하고요. 이런 면역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외부의 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루푸스, 루마티스 관절염, 베체트병도 일종의 면역계 이상이 되겠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계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상 하부에서부터 내하수체, 갑상선, 흉선, 그리고 췌장, 부신, 피질, 난소 이런 것까지 다 내분비 계통이고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내하수체의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의 종양은 제 기능을 못하는데 내하수체 종양은 특이하게 오히려 호르몬이 과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성장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장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죠. 저하되는 경우, 또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당뇨가 올 수도 있고요. 쿠싱 증후군, 2차성 고혈압,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내분비계와 관련된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에서 나중에 질병에서 같이 배울 거고요. 신경은 뇌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손가락 끝까지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뇌, 척수는 중추신경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초신경이라고 부르고요. 뇌의 영향을 받지만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뇌신경, 척수신경 있고요. 신경계에서 있을 수 있는 상해는 뇌에 출혈이라든지 뇌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척수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척수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 손상이 있으면 손상된 부위 이하로 감각과 운동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말초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으로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 같은 것들이 중추신경계의 문제에서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신경포착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상해라든지 아니면 퇴행성의 문제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딱 눌리는 경우에 생기는 신경포착증후군도 신경계에서 같이 살펴볼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흡기 계통인데요. 호흡은 우리가 입이나 코로 숨을 들이쉬고 폐로 가서 이 폐포가 있어요. 폐포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동글동글한 건데 여기에 작은 동맥과 정맥이 서로 지나가면서 심장을 통해 들어온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여기에서 가스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분비된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가스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호흡기계의 가장 중요한 가스 교환이고요.
호흡기계에 있을 수 있는 상해는 늑골의 골절, 아주 흔한 상해가 되겠습니다.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경막이라고 해서 가로로 막이 있는데 위쪽에 심장, 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복강, 흉곽과 복강을 구분하는 가로 막이 있거든요. 횡경막 파열이 외상으로 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 그리고 이 공기가 왔다 갔다 통하는 관의 자체가 좁아지는 폐쇄성 폐질환, 이게 오래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과민해져 있는 천식, 또 폐 자체의 결핵균에 의해서 어떤 덩어리가 형성되는 결핵, 또 잠을 자는 동안에 이 호흡이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은 질병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 순환기계인데요. 순환은 아까 호흡기랑 약간 연관을 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동맥혈이 온몸으로,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산소가 풍부한 피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초혈관까지 갔다가 다시 이 피가 심장으로 돌아와요. 심장에서 돌아오면 이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갑니다.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 다음에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순환을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이 혈관의 길이가 12km 정도 되고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환기계에 생길 수 있는 상해는 대동맥의 내벽이 떨어지는 대동맥 박리, 심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동맥, 제일 큰 동맥이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상해에서 좀 다룰 수 있고요. 순환기계는 질병을 더 많은데, 일단 심장의 근육을 움직이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자가 발전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이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이 통증을 느끼는 게 협심증이고, 이 좁아지는 게 70% 이상 더 좁아져서 그 혈액 공급하는 근육이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리고 심근 자체에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장의 리듬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 이런 것들도 순환기계통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비뇨기계는 우리가 소화 또는 흡수한 영양분들을 쓰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분비하는 것이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 부르죠. 양쪽에 콩팥이 하나씩 있고요. 여기에서 소변으로 이렇게 노폐물을 보냅니다. 소변으로 보낼 때 요 관이 되겠고요. 요 관을 통해서 내려간 소변은 방광에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은 요도를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여기 있을 수 있는 상해는 방광 자체에 파열이 있을 수 있겠죠. 요도의 손상, 골반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신장 손상도 있을 수 있는데 방광 파열이나 요도 손상이 좀 흔합니다. 질병으로는 급성이나 만성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급만성 콩팥병, 요로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 요로 중에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우나 방광의 염증인 신우염, 방광염, 또 요실금 같은 것들을 질병으로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생식기계는 모든 동물이 다 그렇겠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손을 이렇게 번식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남성 생식기와 여성 생식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질병과 상해로 살펴볼 만한 것은 남성 생식기에서는 고환 손상이나 요도 손상, 질병에서는 남성의 전립선, 요거거든요.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 또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근육 안에 어떤 종양이 생기는 자궁 근종, 자궁 내막의 세포가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이 있는데요. 좀 길어지는데 그냥 계속 할게요. 감각이 있는데 미각, 청각, 시각, 그리고 후각, 터치, 촉각 이런 감각들이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고유 수용체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도 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의 어딘가를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유 수용체 감각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구분해서 볼 거고, 좀 이 중에서 크게 볼 만한 것은 눈과 귀. 눈에서는 상해에서 있을 수 있는 건 각막의 손상이나 백내장, 망막, 박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으로는 역시 백내장, 퇴행성 백내장이겠죠. 그리고 녹내장이라고 해서 눈 안에 있는 압이 높아지는 녹내장. 그리고 황반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정도 부위에 위치하는데요. 여기 한반의 병성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귀는 상해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있고요. 질병으로서도 난청, 어지러움, 다른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나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이명, 또 메니에르병이라고 해서 돌발성 이명과 현운을 좀 특징으로 하는 40대 이상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해야 되겠어요. 자, 14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 이후로 어떤 시험이 출제가 됐었는지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한 5개 파트 정도 크게 나누어 봤거든요. 해부, 골절탈구, 합병증, 기타 외상, 질병, 암 이렇게 해서 근데 초기에는 골절탈구,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암에 대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나왔었고요. 계속 골절탈구, 합병증은 계속 많이 나오죠. 근데 암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골절탈구 합병증과 좀 이렇게 다 분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상지의 구조라든지 골반골의 구조라든지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지 자체가 한 4장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도 굉장히 지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림도 들어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문제는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출제 경향이 이렇게 바뀌지만 그 경향은 계속 유지된다고 또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전적으로 중요했던 골절탈구 합병증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어떤 분이 제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강조하기에는 일단 시험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요. 의학이라서 봐야 될 것이 그리고 제가 출제를 할 거면 요거 중요하니까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출제위원조차도 기출문제를 엄격하게 분석하고 하는 출제를 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문제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뭘 강조하기는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는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의학이론 강사인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이고요.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경북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때 일반외과와 신경외과 병동에 있었고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 됐을 때 이렇게 상교대 근무를 하다가는 준비물도 하나 못 챙겨주겠구나 라는 상교대 근무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정상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삼성화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삼성화재 의료 담당으로 일을 하면서 3종 대인 손해사정사를 취득을 하고요. 지금은 삼성화재도 일찍 퇴근하는데 그때는 거의 한 11시 뭐 이렇게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악사손해보험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받고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2010년에 4종 손해사정사 시험을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2014년에 신체 손해사정사 제도로 바뀌면서 그때 1회차에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3종, 4종 신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사실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년 전에 제가 3종 대인을 따서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같은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같은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교육할 내용을 보면 교재의 구분이 상해와 질병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상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재산보험에서 이렇게 상해 부분은 교집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해가 시험 문제도 훨씬 많고요. 한 6문제, 7문제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가 조금 더 많은데 챕터는 일단 의학이론 기초, 골절의 기초, 이거 기초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골절의 합병증은 가장 좀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골절 합병증을 하나의 챕터로 다루었고요. 상지와 하지를 구분해서 외상을 다루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상지골절, 하지골절, 상지관절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그 구분의 실익이 없어서 상지와 하지 이렇게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부 손상, 척수와 신경, 그 다음에 척추와 기타 부위 이렇게 8개 챕터로 상해편이 구성되어 있고요. 질병편은 일단 대사성 질환을 하나의 챕터로 다루었고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내분비와 호흡기계, 비누기계, 생식기계 계통별로 다 하기에는 챕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몇 개씩 묶었습니다. 조혈면역계, 감각신경과 기타 질환, 그리고 종양의 기초를 하나의 챕터로 하고 종양 강론을 하나의 챕터로 해서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책을 딱 열어서 목차를 봤을 때 어느 게 시험에 많이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표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절 합병증인 챕터 3를 보면 1번 골절 합병증이 기출 07년, 지방색전 증후군이 기출 12년, 가스계저가 기출 14년 이렇게 목차에서부터 어떤 시험이 언제 나왔었는지를 목차에 넣어놨고요. 기출문제는 05년도 기출문제부터 교재에 수록을 했고요. 교재에서 이제 하나의 한 10점짜리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를 넣고요.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출문제도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같이 삽입을 했고요. 주로 어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필요한 종류 이런 아니면 치료, 합병증 이런 것들을 다 수록을 했습니다. 온탑 손해사정 전문학원의 의학이론 프로세스를 보시면 일단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은 아마 36강의 정도로 구성이 될 거고요. 촬영을 하면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 및 선홍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주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새로운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실전 문제풀이로 해서 문제 형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이 중에서 좀 추린 문제들로 강의를 할 거고, 이렇게 다 구성이 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학이론 좀 길었는데요. 처음 의학이론을 시작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사 시험 자체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조금 길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 강의,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